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3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애쓰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그분들의 열정과 꿈과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보고 듣고 배우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그 선교사님들 중에 특별히 병원 사역, 교회 사역, 학교 사역 이런 것보다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선생님들의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분만 할까 했는데 안 돼요. 그래도 세 분까지는 가야 돼요. 이게 맥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만 더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토의 100마디 말보다 신문의 일필이 한국인을 감동케 하는 힘이 크다. 이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나쁜 새끼. 우리 안중근 형님이 하셨죠. 근데 이토가 했단 말이에요. 나는 두렵다. 그가 제일 두려워했던 건요,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신문이었습니다. 그 신문이 여러분들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데요. 이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이제 일제의 만행과 그리고 조선 사람들을 단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정작 가장 이 신문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는 이 신문의 발행인을 고소하게 되는데요. 이 신문을 발행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국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니스트 베델이라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어니스트 베델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 베델 선교사님은 솔직히 일본에서 한 16년 동안 계시다가 나중에 조선의 러일 전쟁이 발발하죠. 러일 전쟁을 취재하려고 영국 신문사 데일리 크로니클즈의 기자였는데 특파원이었는데 이 러일 전쟁을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한반도로 왔습니다. 근데 와 보니까요, 그 실상이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일본에서 한 16년 지냈으니까 당연히 일본 편을 들어야겠죠. 영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일제의 만행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씁니다. 솔직히 씁니다. 하지만은 신문사에서는 이 글을 실어주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영국이 당시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특별히 영국 크로니클지 특파원으로 파송됐지만 한 줄도 못 쓰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본사로부터 받은 지시는 일본의 우호적이어야 했기 때문에 기사도 친일적인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사의를 표했고 그들은 나를 해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신문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럼 영국으로 돌아가야죠? 아니요. 계속 남습니다. 계속 남아서 본격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시는데 지금 한국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길은 언론밖에 없다. 그러면서 대한매일신보를 발간하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신문은요, 그냥 한글로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영국 분이니까 영문판 그리고 또 한문판도 세 가지를 동시에 발행하면서 이 한반도의 상황을, 국제 정세를 세계에 알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가 아까 그렇게 두렵다고 했었던 거예요. 영국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치외법권, 이건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억압받는 조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가장 강력한 신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내용은 그러합니다. 을사조약 무효 주장,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신문에 게재해서 전국에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에 인터넷 당연히 없죠. 전화
예. 그런 뭐 신문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뭐 알 방법, 라디오도 없고 뉴스도 없고 하니까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성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신문이 발간하면서 뭐라고 일제가 우리 국모를 죽였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여를 했던 신문입니다. 그리고 항일 무장 투쟁 보도를 하고요. 그리고 또 헤이그 특사 파견, 저 멀리 있는 광주에 있는, 부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알아요? 다 이 신문 때문이에요. 그럼 다른 신문도 있었는데 꼭 굳이 이 신문, 이 신문이어야 해요. 이따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국제보상운동을 전개하면서 전국으로 이제 이 운동을 확대하면서,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제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었죠. 이 신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조선 사람이 발간을 하게 되면은, 일본의 제재를 받아요. 검열을 받게 되고 안 돼, 이거 불순해 그러면서 이제 잘리고 이제 심하면 이제 신문사가 문 닫게 되죠. 하지만 이 신문사는 영국 사람이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그 법이 적용이 됩니다. 치외법권, 여러분들 그 말이 조금 이상한데 쉬워요. 다스릴 다스림 밖에 있다, 그런 권한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요걸로 한번 따져볼게요. 요게 더 빠를 것 같아요. 2002년 한국이 월드컵 열기로 뜨거울 때 우리가 이제 16강 진출했습니다. 이제 그 포르투갈하고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들 효순이 미선이 사건 아시죠? 들어보셨죠? 미국 장갑차가 훈련 도중에 생일 축하하러 가던 효순이와 미선 여중생 2명을 그냥 치이고 그들이 현장에서 직사를 냈죠. 근데 그 장갑차를 운전했던 그 병사를 한국 법으로 제재를 하지 못했어요. 체포를 하지 못했어요. 그게 치외법권이에요. 왜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한미 주둔 지휘 협정, 소파 규정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군을 수사하거나 처벌할 권리가 없다. 미국이 제1차적인 재판권을 가진다. 이런 게 치외법권이에요. 한국에 있지만, 한국 사람에게 이제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은 우리 미국에게 있다. 이런 게 치외법권이에요. 마찬가지, 이건 굉장히 좀 안 좋은 예화가 될 수도 있지만 당시 대한매일신보가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검열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사 가운데는 요 태극기와 영국기를 같이 걸어둡니다. 여기는 영국 사람이 운영하는 영국의 법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당시 여러분 들어보셨던 독립신문, 황성신문, 그게 아니고 조선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했었던 것은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사실은요, 대한매일신보의 편집자들, 기사를 쓰신 주필, 이분들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봐봐요. 우강 양기탁, 이분 들어보셨죠? 대한매일신보 주필인데요. 특별히 독립운동 지도자입니다. 상동교회 집사, 상동파,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그리고 임시 정부 7대 주석입니다. 이분이 주필이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편집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재 신채호, 그리고 배감 박은식. 이 두 분은 민족주의 사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립니다. 이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셨던 거예요. 어니스트 베델, 그분의 사상을 쓴 게 아니고 이분들과 같이 조선을 위한 신문을 발행했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어떡하죠? 치외법권, 이분은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본이 또 다른 치사한 방법을 씁니다. 1907년과 1908년 나중에 이렇게 직접 끌려가서 고문도 받고 이제 감옥에. 근데 어떻게 치외법권? 영국에 있는 중국 상해에 있는 영국인 감옥에다가 수감을 시켜버립니다. 그 후 나중에 이제 금고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심한 고문으로 인해서 이분도 몸이 많이 약해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장병을 얻게 되고요. 이 어니스트 베델은 37 나이에 한국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지만은 어니스트 베델 선생님의 장례식 조문 행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유언입니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죽으나 대한매일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시오. 이게 이분의 유언이었답니다. 특별히 고종은 이렇게 하늘은 무심하게도 왜 그를 이다지도 급히 데려갔단 말인가, 이렇게 추모시를 쓸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조선을 위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3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는 나중에 그 신문사에 걸려있던 영국기와 태극기를 띄어서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참으로 마음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꿈을 뒤로한 채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어니스트 베델, 푸른 눈의 영국 청년. 하지만 우리는 그를 가리켜 진정한 한국인이라고 부릅니다. 배설이라고 하죠. 이배설, 어니스트니까요. 말이 조금 이상하죠. 중간에 T 배설이에요. 중간에 T자가 들어가요. 잘 안 보입니다만 여러분들, 건국 훈장, 대통령장 추서자인데요. 여기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그리고 이배설.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이상재, 이상설, 이동희, 요런 이봉창, 요런 분들의 명단에 이분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국가 유공자로 그렇게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유해가 양화진 선교사묘원에 같이 안치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분의 기일 때마다, 추모할 때마다 지금 전국의 모든 신문사 관련된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양화진에 모여서 같이 추모식을 갖고 그러죠. 어니스트 베델, 오늘은 빨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호머 헐버트 박사님을 한번 소개합니다. 이분에 관해서는 그냥 1시간 내내 달려야 되는데, 그래 이분을 뺄까 하다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고 해서 그냥 간략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분에 관해서는 꼭 나중에 유튜브에 영상 자료들이 참 많거든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성당,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라고 그러죠. 셰익스피어, 그리고 음악가 핸델, 그리고 뉴턴, 아이작 뉴턴, 그런 사람들이 묻힌 곳인데 거기 말고 나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독립가 호머 헐버트, 유경공원이라고 고종 황제가 짓습니다. 이 학교는 좀 다른 학교예요. 일반 학교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와서 세운 학교들은 다 사립이겠죠. 선교사님들이 세웠으니까 사립이죠. 그리고 가장 천박하고, 그리고 특별히 고아들을 대상으로 먼저 모아서 가르치고 했는데, 여기는 귀족 학교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종 황제가 그렇게 모델을 잡았어요.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육사 같은 그런 학교를 짓자 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졸업생이 여러분 요 정도입니다. 이완용. 당시에 최고 수재들을 모아서, 근데 나라 팔아먹었죠. 그런 분들을 이제 가르쳤던 학교인데요. 나중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폐교가 됩니다. 한 8년 후에, 여기에서 이제 가르쳤던 분인데요. 특별히 이분은 병원, 학교 그런 것보다도 문화에 관해서, 특별히, 한글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십니다. 제가 이 표현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은 한글 학자예요. 외국인인데요. 한글 학자예요. 한글의 우수성에 놀라면서도 안타까워합니다. 이분이 썼던 한글, 최초의 한글 교과서입니다. 세계 지리 역사서인데요. 사민필지, 선비사, 백성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 다 기필코 분명히 알아야 될 그런 지식, 사민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 그림도 그려두시고, 여기 보면은요, 직접 글을 쓰신 겁니다. 이런 최초의 교과서를, 한글 교과서를 이분이 쓰셨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한글을 잘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그 밖에 한국에 관해서 전 세계에 많이 알리는 이런 글들, 논문들을 기고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이게 사민필지, 그 서론에 나와 있는 겁니다. 슬프다. 조선 언문이 중국 글자에 비하여 크게 요긴하건만 사람들이 요긴한 줄도 알지 아니하고 업신여기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 다 한글로 쓰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가로쓰기가 되어 있고 띄어쓰기가 없죠. 이분이 처음으로 한글에서 띄어쓰기하고 점자 찍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가 썼던 논문인데요. 외국 논문, 영어로 쓴 논문인데, 예를 들어서 장비가 말을 타고 장비 가마를 타고 다르죠.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가 방에 들어가신다 하고 예수 가방에 들어가신다. 다르죠. 그래서 한글에서는 띄어쓰기가 필요하다. 이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그거 주시경 선생님이 주장하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주시경 선생님은 헐버트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배제학당에서도 제자였고요. 특별히 배제학당 내에 산문 출판사를 만들었는데, 그 출판사에 주시경 선생님이 거기 알바생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게 그분이 썼던 그 논문입니다. 한글이 영어보다 우수하다. 미국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그 가난한 이 나라에 와서 이들이 쓰는 언어가 영어보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는 그 언어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글을 쓸 정도예요. 참 감사하죠. 근데 이분이 고맙다 소리를 들으려고 이 글을 썼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독립신문입니다. 최초로 띄어쓰기하고 이제 점자찍기. 요 독립신문. 독립신문 하면 서재필 박사님이고 또 편집자는 주시경. 그 앞에 전부 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국 사람이 뭔 돈이 있어서 이런 인쇄물들을 만들고 그러겠어요. 다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셨던 거예요. 이 독립신문 발간하는 데에도 헐버트 박사님의 지대한 공헌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호머 헐버트 박사님이 최초로, 우리나라는 당시에 5선 악보가 없었습니다. 어떤 노래가 들립니다. 굉장히 구슬프고 너무 감미롭고 좋아요. 한이 서린 것 같기도 하고 그 노래를 5선 악보에 기보합니다. 직접 적어서 전 세계에 최초로 알린 게 또한 이 분이셨어요. 헐버트 박사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아리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YMCA를 창립하죠. 그럼 우리는 YMC 하면 운동할 수 있는 곳, 수영장, 그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YMC,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여러분들 기독학생회예요. 신민회다, 독립협회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면 마찬가지 기독청년회 이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YMCA 보면은, YWCA 보면은 기독청년회다. 이제 그거 우리 아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코리안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 요 그 역사책, 한국 역사책을 쓰시는데 장장 거의 1000페이지가 넘어요. 고종 황제에게 윤허를 받고 직접 외국인인데 한국 역사책을 쓰시는 거예요. 1000페이지 넘게. 여러분들 이게 그냥 그 조선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당시 역사뿐만이 아니고 고조선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 책들을 다 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15년 동안 그렇게 이제 집필을 하셨는데 참 대단하죠. 그만큼 한국을 사랑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분은 정치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좀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당시에 1900년대 초반에 한반도의 실제 정세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전 세계 신문사에서 이제 만평이라 그러죠. 그림 하나 갖고 한반도의 상황을 알립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게 조선 사람이고 갓을 썼으니까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짓밟고 가는, 이게 일본에서 한반도를 짓밟고 만주로 간다. 그걸 그림 하나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요거 보면은요. 자, 지금 여기 고기가 보이죠. 고기가 꼬레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코리아예요. 조선이에요. 그리고 요 남학신 이 일본 사람 낚시하고 있죠. 조선을 잡기 위해서. 아울러 이 사람은 청나라 사람, 중국 사람인데 여기 지금 뭐 뿌리고 있죠. 이게 아편이에요. 중국 아편 전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이 조선을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노리고 있다. 호시탐탐. 근데 저 멀리서 이게 러시아 이렇게 써져 있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다시 국제 정세가 한반도 조선 사람들을 일본, 중국, 러시아 전부 다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다. 이걸 이제 그 만평으로 그린 그림이고요. 요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 러시아 사람들 보이고요. 지금 보니까 이 일본 군인 같은데 청나라 중국 군인, 근데 지금 머리를 잡고 있죠. 중국이 이겼나 봐요. 요거는 뭐냐면은 1894년에 청일 전쟁, 일본이 이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통치한다.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게 꼴에 써졌죠. 이게 그 삿갓을 쓴 조선 사람. 이 사람 누굴 의미할?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선글라스 꼈다. 맹인이죠. 아니요. 맹인이 아니고 저분이 고종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이 즈음에 고종황제가 선글라스를 처음 꼈어요. 조선 사람 중에 최초로 커피를 마신 분도 고종황제였죠. 그래서 고종황제를 지금 패러디하는 거예요. 지금 고종황제가 선글라스를 낀 모습 이렇게 사진에 포착이 되고 전 세계에 이게 알려졌죠. 그러면서 선글라스를 끈 조선의 왕. 그래서 지금 조선의 왕을 짓밟고 있는 일본군 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림 한 편에 참 많은 게 담겨져 있죠. 이런 상황인데 다시 한 번만 더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때 그러면 이제 요 설명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지 요것은 제가 아까 올라가서 지워버렸어요. 우리 자매들이 뭐라 할까봐 자세히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위에서 올라가서 제가 컷했어요. 자, 지금 그러면서 이제 명성황후는요 원래 청나라를 의지했었습니다. 근데 청나라를 의지했었는데 이제 청일 전쟁 때문에 이제 청나라가 졌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무라이들이 우리나라 궁궐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국모를 씨하죠. 이게 을미사변이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미우라, 우리 김구 선생님이 맨손으로 때려 죽이셨죠. 그리고 이게 명성황후, 이제 그 장례식 장면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갖고 왔던 사진기로 찍었는데, 당시 아무것도 없죠. 조선은 이런 나라였어요. 우리는 정말 가난하고 굶주린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고종황제가, 아니, 일본 사람들이 칼을 들고 궁궐에,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난입해서 그 영부인을 죽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고종황제도 이제 벌벌 떨면서 너무 힘들어갖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그러는데 그 중에 고종황제를 지키셨던, 돌아가면서 불침범으로 그러면서 고종황제를 지켰던 분이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또 한 분이 에비슨 선교. 이분은 그 고종황제 주치였으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이 헐버트 박사님이셨어요.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불침범 서면서 총을 갖고, 권총을 갖고, 아까 설명했죠. 치외법권. 같은 동맹을 맺은 일본과 그 같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제 해할 수가 없어요. 해하면 이제 끌려가고 이제 또 그 국제적인 그 뭘 해야 돼요. 그래서 고종황제를 그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요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약혼정하고 파혼을 하고 조선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릴리아스 호튼하고 결혼을 합니다. 누가 주례를 섰을까요? 이때 주례를 섰던 분이 바로 고종황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였는지 아시겠죠? 잠잘 때 그 앞에서 권총 잡고 폐하 주무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런 신의 의가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종황제는 당시 술 한 쌍 먹어야죠. 왕이니까. 아니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행여나 여기 또 독약을 탔을까봐 음식 못 먹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뭘 먹고 지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조선왕조실록에 안 나와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본인들이 다 선교 보고를 고국에 보내야 돼요. 그 선교 자료들 거기엔 나타나 있어요. 우리 지혜자매, 정지혜자매 어디 있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역사는 가끔 보면은 우리 내부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외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객관적이니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기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 아내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이, 이분은 명성황후의 이제 시의였거든요. 어의였는데 이랬어요. 금고 같은 데에다가 릴리아스 호튼 선교사님 음식을 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닫고 자물쇠로 잠그고, 언더우드가 갖고, 폐하 언더우드입니다. 들어오시오. 들어가서 폐하가 보는 앞에, 고종이 보는 앞에서 열쇠로 자물쇠를 따고 열고 드십시오. 아무도 이 음식에 손 못 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걸 보면은요, 어느 정도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어느 정도로 선교사님들을 신뢰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예화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고종황제를 잘 보필을 했고요. 나중에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청와대를 버리고 가죠.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1년 동안 아관 파천. 여러분 우리 국사책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그런 때에 이게 참 걱정이 돼요. 왜 그럼 미국 대사관으로 가지 않고 왜 꼭 러시아 대사관으로 갔을까? 저는 이제 교육학이 전공이지 그 한국사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사 전공이신 분들은 이런 걸 연구해봐요. 나중에 학위 따기 좋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나중에 일본하고 전쟁을 합니다. 나중에 1905년 패합니다. 일본이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때에 여러분들 이제 1905년이니까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려고 일본이 그럽니다. 왜요? 청나라 싸워서 이겼죠. 러시아 싸워서 이겼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한국을 갖겠다, 조선을 갖겠다 그럽니다. 그때 우리 고종황제가 요걸 기억합니다. 1882년에 조미소 통상조약, 여러분들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보빙사절단을 미국으로 보내죠. 그리고 나중에 가우처 박사님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가우처 박사님이 아펜젤러를 포함해서 이제 조선에 이제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조미 통상조약, 미국하고 맺은 조약, 우리가 힘들 때 서로 돕는 거야, 약속을 했었죠. 그 조약을 체결한 그 문서를 갖고 고종황제가 미국에 사람을 보냅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냈겠죠. 누가 갔을까요? 헐버트 박사님이 가셨어요. 이걸로 따지고 보면은 헐버트 박사님 선교사라기보다 대사예요, 대사.
이 땅에 오셨던 분들은 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오셨던 거예요. 자, 헐버트 박사님이 이제 이게 고종 황제 친필이 담긴 친서를 갖고 미국으로 갑니다. 하지만은요, 미국은 당시 대통령이 루즈벨트였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꾸 면담을 밀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 왜 그랬냐면 이미 한 3개월 전에 미국과 일본은 이 가스라 테프트 조약, 밀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야, 일본. 알았지? 알았어. 그게 뭐냐면,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기로. 그 조약 문서가 있어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 아직도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한반도를, 미국이 필리핀을. 그렇게 조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발뺌을 하는 겁니다.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고종 황제의 그 친서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어쩔 수 없어서 1905년 11월 을산늑약이 강제 체결됩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나중에 미국 워싱턴지에다가 나중에 그 워싱턴 타임즈에 기고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식으로 조약을 맺은 친구의 나라 한국을 배신한 사람이다. 아니, 미국 사람이 미국 대통령을 까요? 그만큼 한국을 사랑했던 분이셨어요. 헐버트 박사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조약이 체결이 돼버리죠. 을산늑약이 체결이 되고요. 우리의 고종 황제님은 그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히든 카드를 쓰죠. 당시에 여러분들 국제 정세가 당시 유엔이 존재했을까요? 유엔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인가? 그때 유엔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졌죠. 그 전에는 만국평화회의 들어보셨죠? 2차 회의입니다. 이때 이 회의에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한 7나라가 있었어요. 여기에 도움을 청하는 밀사들을 우리 고종 황제가 보내게 되죠. 근데 여기가요, 네덜란드 히딩크의 나라, 지구 반대편 여기에 헤이그 밀사를 보냅니다. 그때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분도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이분도 상동파예요. 근데 이분들이 영어를 잘했을까요? 이분들이 그 이역만리 그 먼 곳까지 어떻게 갈까요? 이분들을 이끌고 갔던 분이 헐버트 박사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준, 이휘종 보통 세 분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네 분이에요. 네 분 중에 이분이 대장이었어요. 고종 황제가 직접 이렇게 부탁을 해요. 헐버트 박사, 우리 밀사들을 데리고 네덜란드 헤이그로 좀 가주시오. 이분들이 헤이그를 어떻게 알고 찾아가요? 헐버트 박사님이 이분들을 데리고 헤이그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게 임명장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일본에 의해서 그 헐버트 박사님은 한 1909년 정도에 완전히 한국에서 추방이 돼버립니다. 한국에 못 들어오세요. 그 가운데 미국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셨죠. 여러분들, 우리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거의 다 다시 미국에 가서 공부하시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시잖아요. 요게 그런 내용들이고요. 죽을 때까지 나는 한국 국민을 지지하겠다. 미국에서도. 나는 언제나 한국민을 지지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권리와 재산을 빼앗겼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들을 대변할 것이다. 이분의 미국에 가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대한제국 멸망사 이런 책을 통해서도 당시의 역사적인 증언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요, 1942년 한인 자유연합회인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다 모아두고 이분들이 연설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 파란 눈의 이 미국인이 한국 사람들도 모르는 이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에 기록될 가장 중요한 일을 증언하겠다. 고종 황제는 일본에 항복한 일이 결코 없다. 늘사의약, 그 고종 황제가 한 거 아니다. 굴종하여 신성한 국체를 더럽힌 일도 없다. 휜적은 있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나이가 지긋한 한국 어르신이 하는 게 아니고 서양인이었던 파란 눈의 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우리 한국인들을 보고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립무원의 군주였다. 그리고 말합니다. 한민족 모두에게 고한다. 황제가 보이신 불멸의 충의를 간직하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헐버트 박사님. 근데 헐버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원이 뭐냐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직접 살펴보세요. 1909년에 추방당하고 나중에 1949년에 다시 한국으로 오십니다. 이제 해방되었으니까요. 4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때
특별히 배를 타고 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오셨고 여독도 심했는데 이분이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 딱 도착하시고는 엎드려서 그 인천 앞바다의 땅에다가 입을 맞추시고 엄청 우셨대요. 평생을 한국에서 지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그리워했던 땅인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 사실을 하나 더 밝히십니다. 이것은 고종황제와 나만 알고 있는 비밀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밝혀야 할 일입니다. 이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1909년 헐버트에게 마지막으로 고종황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상해, 덕화, 여러분 독일 은행에 상해에 있는 독일 은행에 내 비자금을 대신 찾아주시오. 그러면서 이 비자금 예치 증서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금액인데요. 고종황제는 이 금액을 왜 찾으려고 했을까요? 독립운동가들에게 줘서 독립운동하는 데 쓰라고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엄청난 독립 자금이었는데 도착해본 헐버트 박사는 한 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일제가 벌써 그걸 빼돌렸대요. 그러면서 이 증서들 이분이 나중에 미국으로 강제 추방되시면서 그걸 다 보관하고 갖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40년 만에 해방된 조국으로 오면서 이걸 다시 갖고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을 초대한 분이 누굴까요? 이승만 대통령. 왜, 어떻게, 그건 어떤 관계였죠? 배제학당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헐버트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을 때 헐버트가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선생님 오십시오. 그리고 이 헐버트 선생님 40년 만에 돌아오시면서 이제 노파가 이제 몸이 안 좋아요. 솔직히 대한민국에 도착하시고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십니다. 끝까지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 오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예치금 증서와 모든 서류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갖고 일본 정부와 단판을 지어야 합니다. 꼭 그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도둑 맞은 비자금은 이자와 함께 이자까지 받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끝까지 노쇠한 몸을 이끌고 나는 못 죽어. 나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어. 나는 죽으면 안 돼. 그렇게 견디며 지내오셨다가 조선에 오시고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요 이분을 양화진에 안치하십니다. 그리고 1949년 이렇게 나중에 그 최초로 사회장으로 이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분의 묘가 이렇게 양화진에 있습니다. 헐버트 박사의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이 헐버트 박사와 함께 오셨던 한 분 선교사님을 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벙커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조선에 묻히고 싶어했던, 죽어서도 조선에 묻히고 싶어했던 이분. 자, 벙커 선교사님은요, 특별히 고종황제와 함께 유경공원의 교사로 초빙이 됩니다. 이때 세 분의 유니온신학교 출신의 세 분의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그 중에 길모어 선교사님, 헐버트 선교사님, 벙커 선교사님 이 세 분이세요. 길모어 선교사님 나중에 일찍 귀국을 하셨고요. 그래서 유경공원의 교사로서 이 두 분이 끝까지 조선에 남아서 조선을 위해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벙커 선교사님 이제 유경공원에서 가르치시다가 나중에 일제에 의해서 이 학교가 문을 닫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즈음에 1900 초반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목포로 성경 번역위원회 일을 하러 가시다가 일본 어선과 충돌해서 숨을 거두시죠. 그래서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계시던 배제학당 이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제 벙커 선교사님이 이 배제학당의 교장으로 다시 부임을 하십니다. 교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이분이 특별히 했던 사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감옥에 수감 중인 독립인사들을 방문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유관순 감옥에서 엄청난 고문을 받고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숨지죠. 그러면 독립투사들이 지금 여기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감옥에 이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특별히 감옥 사역을 해야겠다 하면서 왜? 치외법권. 미국인이죠. 그냥 떳떳이 들어가서 이거 인권 유린 아니요. 저 사람은 왜 저런 거요? 그럼 고문하지 마. 이건 반인륜적이요. 그러면서 그 독립인사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분에게 세례를 받은 12명의 모습인데요. 이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분. 12명 특별히 이분들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맨 왼쪽에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요렇게 벙커 선교사님에게 글을 씁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가난한 가족들을 돌보아 주신 데 깊은 감사와 옥중에 갇혀있는 가망이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황량한 겨울, 어둡고 축축한 감방은 요즘 너무나 춥습니다. 대부분의 수영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충분히 추위를 이겨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899년 12월 28일 제자 리승만. 그리고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추록을 하게 되고요.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그 강연 들어보셨나요? 거기서 보면은요, 그 문창극 그분이 나중에 이 설명을 합니다. 이 예화를 듭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렸을 때 실명을 해요. 눈이 안 보여요. 이 의원 저 의원 다 가보지만 낫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 어머니가 나중에 서양 의사가 용하다 해서 서양 의사에게 데려갑니다. 치료를 받고요. 다시 눈을 보게 됐어요. 치료비도 안 받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달걀 몇 개를 들고 선교사님 감사해요. 이거 드세요. 선교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계란은 아들 드시게 하십시오. 아들 먹이십시오. 이 아들이 눈이 먼 것은 영양실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가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미국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죠? 선교사님들이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죠. 이분이 헐버트 선교사님 건국을 하고 모셔올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들 이 땅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맞을런지 모르겠는데 이분 혹은 요분일 것 같아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또 바로 이분이세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 여러분들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필경 세상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즉.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분들의 사상이 다 기독교적입니다. 이분들이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또 한 분, 요 분일 겁니다. 요 선생님, 얼굴 크신 분, 이분은 또 누구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서 남궁옥 선생님.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분 지금 그 거론하는 분들은 대한민국 다 건국 훈장들 다 받으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분이 썼던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사상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후렴입니다. 이 동산에 할 일마나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이 나라, 일제위에서 주권을 빼앗기고 너무 힘든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일하자. 이제 그런 가사입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분들이 이런 애국하는 마음을 갖고 독립의 염원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거랍니다. 상동파, 흔히 상동파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상동파 잠깐 다시 한번 더 정리할게요. 전덕기 목사님, 이분이 39세 때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살아계셨으면 아마도 이분의 제자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분이 리더였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나중에 추도직 때 김구 선생님도 해방 이후에 직접 찾아오고 그랬죠. 이분들의 동생들, 제자들 설명합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거 좀 다시 한번 더. 이회영, 이분이 누구냐면요.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재벌 집안에다가 명문 가문이에요. 이조 판서 무슨 벼슬 다 하고 명동에 엄청 많은 땅이 있고요. 근데 나중에 한일합방이 됩니다. 1910년 형제들 6명이 모여가고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양반들, 유명한 양반들은 다 일본이 포섭하고 일본 관광도 보내주고 다 친일파로 만드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는 결단합시다. 갖고 있는 모든 땅을 다 팔고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만주로 갑니다. 세웠던 게 신흥무관학교예요. 여러분 암살 영화 보셨죠? 그분들이 거기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훈련소예요. 당시 시가로 한 650억이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1000억이 넘었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요. 그리고 또 이분도 있었죠. 주시경 선생님. 이분들이 다 상동파였어요.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이동희 선생님.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강양기탁, 대한매일신보, 그 주필인, 그리고 단재신처. 이분들이 다 상동파였어요. 그리고 월남 이상재 선생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한서 남궁옥 선생님. 이분들이 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헤이그 밀사를 파견하죠. 이 본부가 상동교회였어요. 지금 상동에 있는. 자, 그리고 이준 열사 상동교회 집사님이셨고요. 그리고 또 서재필 박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도산 안창호, 이승만 박사도,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도. 근데 이 고민 여기 와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전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셨죠? 김구 선생님이 이 땅에서 이제 나중에 독립군이 돼야겠다. 상해로 갑니다. 임시정부 딱 갔는데, 원래는 기록에 의하면 이래요. 독립군의 그냥 수위가 되고 싶다. 앞마당을 쓸고 문지기가 되고 싶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가서 경무실장이 돼요. 경호실장. 딱 갔는데, 앞마당을 쓸고 수위 시켜주십시오. 문지기 시켜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독립 운동가들이 나중에 아닙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한국사를 배우면 그렇게 이해가 끊기는데, 한국 선교사,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 이해가 돼요. 이분들이 다 상동파셨거든요. 이런 거예요. 딱 가본 여기 계셨던 도산 안창호, 이승만 다 같은 교회 출신이에요. 여러분 요거 보시면 알아요. 욱철 형제가 임시정부 주석이에요. 근데 하루는 김구라는 문국 형제가 딱 찾아와요. 임시정부 주석인데 형 따고요. 문국아, 너 여기 어쩐 일로? 왔어? 그래. 상동교회 장 목사님 잘 계시고, 그래. 어쩐 일로? 형, 저 문지기 시켜주세요. 아니야. 너 싸움 잘하잖아. 너 경호실장 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같은 교회 청년 출신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추론해 봅시다. 이때 이분들이 모여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여기 태극기가 걸려 있네요. 이 태극기. 당시에 이분들이 모여서 이제 노래를 불렀겠죠. 애국가 진짜 불렀을까요? 이때는 1900년대 초반인데 이분들을 애국가 정말 불렀을까요? 애국가는 안익태 선생님의 한국 환상곡이죠. 그 곡은 1932년도에 그렇게 작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때는 애국가가 없었겠죠? 애국가 있었습니다. 애국가 있었어요. 자, 특별히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을 했지만은 작사는 이분이 하셨어요. 1900년대 초반에. 이분이 누구냐면 윤치호 선생님이신데, 우린 친일파다 그렇게 많이 매도하곤 하지만은 다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윤치호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애국가를 작사를 하셨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당시에 이 애국가 어떤 곡으로 불렀을까? 방송실 준비되셨나요? 예, 지금부터 설민석 선생님의 한국사 특강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아서 설민석 선생님의 한국사 특강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플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곡조였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게 그 유명한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주. 백범 김구 선생님이 상동파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이 가사는 우리 지금 가사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 곡조, 이 노래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설민석 선생님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역사 콘서트라고 붙여서 볼륨 조금만 업 해주세요. 뭔가 좀 이런 색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20년 만에 학창시절에 잡아봤는데, 자, 이거 쓸데없는 얘기들이고요. 20년 만에 다시 기사를 잡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애국가를 한 이유는 뭐냐면, 원래 우리 애국가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말에 창가라고 그래서 에코 빼주시고요. 노래 또 하고 싶으니까. 한말에 창가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애국적인 가사에 외국곡을 붙여서 불러던 것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학도가라고 있습니다. 학도에 청년학도, 일본 철도가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애국적인 가사에 올그랭사인의
올드 곡조를 랭사인 붙여서 스코틀랜드 불렀었죠. 민요예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일제강점기에 불렀던 애국가가 바로 이 애국가가 됩니다. 안희설이었죠. 그러다 이제 1930년대가 되면서 안익태 선생님이 코리아 환상곡을 만드시면서 거기서 이제 띄어서 오늘날의 동해물가요게 만들어진 거고, 이게 이승만 정권이 되면서 이제 공식 애국가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가끔 독립군들이 이런 노래 부르면 왜 저러나. 내려주시 다시 PPT로 가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설민석 선생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저게 아니고요. 특별히 이게 당시에 찬미가 잠깐만요. 이 영상을 좀 내려주시고요. 영상 내려주시고 자, 찬미가라고 합니다. 찬미가 14장. 찬송가. 옛날 찬송가들 다 이랬어요. 오선악보가 아니라 가사만 적어도 우리가 그냥 흥얼거리면서 불렀다고요. 근데 이 가사에다가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게 올드랭 사인인데, 요 곡조에 맞춰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걸 붙이셨던 분이 벙커선 교사님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리랑에 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 아리랑, 오음입니다. 펜타토닉이에요. 근데 이 오음, 펜타토닉 음계 비슷한, 아리랑과 비슷한, 가장 비슷한 곡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곡에다가 윤치호 선생님이 만드셨던 그 글을 같이 붙여서 그렇게 애국가로 불렀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건국한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이 새로운 안익태 선생님의 곡을 불렀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게 1948년 중앙청입니다. 조선총독부에 처음으로 태극기가 올라갈 때도 사람들은 이 애국가를 불렀어요. 다시요. 가사도 기독교인이 윤치호 선생님이 만든 가사예요. 곡도 찬송가 가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족들이 불렀던 애국가는요, 찬송가입니다. 우리 독립투사들 찬송가 부르면서 독립운동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해방 이후에도, 건국 이후에도 이제 많은 어르신들은 동해물가 백 이것보다 옛날 독립군 애국가가 들려졌을 때 더 눈물을 흘리면서 더 친근히 그렇게 부르고 했죠. 3.1운동 때도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대한독립 만세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이분들이 독립군 가가 있어요. 애국가 말고 독립군 가가 있어요. 이걸 제가 불러드릴까요? 여러분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 독립군들이 전쟁터 나가면서 이 독립군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신대한국 독립군의 100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하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질이 너와 나로다. 나가. 여러분들, 찬송가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찬송가예요. 두 번째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는 것들입니다. 플레이해 주시고요. 볼륨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독립군들이요, 이 군가를 부르면서, 아니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대한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목숨을 바치신 거랍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애국가는요, 찬송가였어요. 우리나라 건국할 때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나라 건국하셨어요. 우리 독립군들이 이 찬양 부르면서 독립운동하셨어요. 이 나라 이 민족 그냥 세워진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이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정의의 날씨까지 비치는 곳에 근데 우리는 이걸 읽고 살 때가 참 일심으로서 나아가 싸우세요. 일심으로서 나아가 싸우세요. 여러분들 그 찬송가 이 기품과 그 가사하고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가 부르면서 이분들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후에 여러분들 크라이너시죠? 말 달리지 않는 친구들 크라이너. 그 친구들이 다시 리메이크해서 이렇게 독립군가를 부릅니다. 여러분들 노래방 가셔서 노래 부를 때 말 달리지 않는 그만 부르고 요거 딱 쳐서 요것도 한 두어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할까요? 이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PPT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이건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장 목사가 그래도 많이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 들었던 것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걸 전해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이렇게 자신들의 몸을 이 조선 땅에 묻으시면서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의 유골이나마 이 조선 땅에 묻어다오.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서 소천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내 애니 앨런스 선교사님 정신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우신 분이세요. 남편의 유해를 갖고 다시 양화진에 이제 안치합니다. 이 분의 벙커 선교사님의 마지막 이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방거 선생이 이렇게 나왔는데 날이 새이고 흑암이 물러갈 때까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떤 마음이신지 아시겠죠? 어떤 마음으로 이 조선의 선교사에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우리 오늘은 우리 마지막 찬양 다른 걸로 해보자요. 아까 그 독립군 애국가를 왜 찬송가거든요. 우리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봐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단지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의 꿈을, 자신의 비전을 단지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여행 삼아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아니에요. 정말 이제 죽을 각오하고 그 태평양을 2달 동안 배를 타고 넘어오셨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그렇게 한글을 더 사랑하시고 그렇게 한글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들이 갖고 왔던 찬송가 외국 민요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몰라요. 그 찬송가로 같이 찬송하다가 애국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애국가 가사를 붙여서 우리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애국가예요. 우리 독립군들 자신의 목숨 바쳐서 이제 아나키스트처럼 혹은 어떻게 보면은 안중근 의사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독립을 위해 투항하기 위해 갑니다. 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찬송가 부르면서 갔어요. 근데 우린 이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기억합시다. 이 나라의 이민족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아세요?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나라 세우셨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나라 세우셨던 거예요.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단지 내 통장에 잔고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내 좋은 집 갖기 위해, 내 좋은 차를 그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목숨 바쳐 세우신 이 조국,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찬송가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세운 이 나라 이민족, 우리도 그 애국하는 마음 본받으면 안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독립군 애국가 아뇨, 우리 찬송가 부르고 기도합시다. 우리 독립군들이 불렀던 우리 애국가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동해물과 백두
하나님 마르고 닳도록 여기 하나님은요 하느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풍화 삼천리 화려한 산. 여러분들 이거 애국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 찬송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찬송가 부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동해물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무너질 때 우리 선교사님들 가르쳐주신 노래가 이걸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르셨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것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한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독립운동하시고 우리 나라를 세우셨던 우리 선조들의 그 깊은 뜻을 그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조국을 위해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까지도 돌보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며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조국이 이 대한민국이 그냥